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급작스럽게 자랑스러운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 멘트를 한 건데요. 그 후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대응을 무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침묵이 끝난 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증거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공중파와 백악관까지 이 증거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48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왜 중국은 일본을 향해 경제 보복에 나선 걸까요? 그 충격적인 96시간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스펜서입니다. 44살이죠. 전직 국제분쟁 전문 기자였고 지금은 구독자 300만 명의 국제정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은 글로벌 렌즈 위드 마이클입니다. 20년 넘게 한일 갈등, 대만, 중국 이슈를 다루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편견이 있었죠. 한국은 감정적으로 빠르게 끓어오르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알고리즘과 조회수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크리에이터였어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전 7시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죠. 침대 옆 탁자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속보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안보 연설에서 타케시마를 언급했다는 거였어요. 잠이 확 깼습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트위터를 확인했어요. 독도와 타케시마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1분 만에 수천 개의 트윗이 올라오고 있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어요. 관련 영상들이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직업적 본능대로 생각했죠. 오늘 조회수 잘 나오겠는데. 한국 커뮤니티 지금 불타고 있겠지. 1년에 몇 번씩 반복되는 패턴이니까요. 이런 이슈가 터지면 보통 이틀 정도는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광고 수익도 좋고요. 저는 바로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언론은 대서특필이었습니다. NHK가 긴급 특집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중국 언론도 날카로운 논평을 쏟아냈죠. 환구시보가 벌써 사설을 올렸습니다. 미국 언론도 속보로 다루고 있었어요. CNN 국제면 톱뉴스였습니다. 모두 소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SNS와 커뮤니티 반응이 의외로 차분했거든요. 네이버 뉴스 댓글을 확인했어요. 레딧 코리아 서브레딧도 봤습니다. 분노 폭발 대신 정부가 준비하는 중일 거다. 괜히 먼저 떠들 필요 없다. 같은 글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시간 컷 긴급 리액션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을 켜고 마이크를 체크했죠. 배경 화면도 독도 관련 지도로 바꿨어요. 근데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녹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다시 손을 뗐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건 뭔가 알고 있는 침묵 같은데.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은 감정적이라는 프레임이 남아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는 불편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이 주는 촉이었을까요? 이 이상한 침묵이 뭔가 중요한 단서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끄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더 파봐야겠다고 생각했죠.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외교부도 국방부도 침묵이었어요. 일본 총리 발언은 이미 CNN, BBC, NHK에서 반복 재생 중이었습니다. 각종 패널들이 나와서 분석을 쏟아냈죠.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서울은 적막했습니다. 워싱턴도 한국은 뭐 하는 거지 하는 분위기였죠. 국무부 대변인조차 우리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 편집자 마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크는 30 초반의 냉소적인 미국인이에요. 항상 조회수와 알고리즘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가 노트북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지금 코리아 사일런트 온 독도 제목으로 올리면 최소 100만 뷰야.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고. 우리 경쟁 채널들은 벌써 영상 5개씩 올렸어. 하지만 저는 자료를 계속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단서들을 발견했어요. 작은 기술 전문 매체에 한국 국방부 산하기관의 위성 데이터 접근 로그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평소의 3배 수준이라고 했어요. 민간 위성 기업 웹사이트 트래픽이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위성회사 주가가 오르고 있었죠. 해류 데이터베이스,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관련 작은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일반 언론에는 안 나오는 정보들이었어요. 한국 커뮤니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DC인사이드, 클리앙, FM 코리아를 뒤졌어요. 위성 로그 모으는 중일 거다, 해류 데이터 검증하고 있을 거다, 같은 추측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48시간 안에 뭔가 나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죠. 가설, 한국 감정 반응이 아니라 포렌식 준비 중인가. 마크가 제 어깨 너머로 노트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거 누가 기다려줘. 지금 안 올리면 타이밍 놓쳐. 너 예전엔 이런 거 제일 빨리 던지는 사람 아니었어. 로이터 특파원 출신이 이제 겁먹었냐고. 스폰서들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왜 아직 영상이 안 올라오냐는 거였죠. 광고 계약한 브랜드에서도 독촉했어요. 시청자들도 커뮤니티 탭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독도 이슈 다룰 거냐고요? 언제 영상 나오냐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번 건 뭔가 냄새가 납니다. 아직은 스토리의 반쪽만 보이는 느낌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속도와 제가 원하는 정확성 사이에서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홍보관 확장과 예산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50억 엔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해외 캠페인도 시작한다고 했죠. 뉴욕타임스 스퀘어에 광고를 낼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기세등등했어요. 일본 언론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논조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더 큰 발언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만 해협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죠.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건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였어요. 저는 빠르게 짧은 분석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재팬 저스트 오픈드 투 프론츠, 독도 앤드 대만이었죠. 편집 없이 카메라 앞에서 7분 정도 이야기했어요.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독도를 가리켰고 대만을 가리켰어요. 한쪽에서는 독도, 다른 한쪽에서는 대만. 일본이 동시에 한국과 중국 둘 다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입니다. 보통 국가들은 한 번에 한 전선만 엽니다. 두 전선을 동시에 여는 건 자살행위에 가깝죠. 영상을 올리고 40분쯤 지났을까요? 예상대로 중국의 강경 성명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했어요. 악성 언행, 주변국의 불만과 항의를 유발한다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라는 말도 나왔죠. 저는 즉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시청자들이 빠르게 들어왔어요. 3분 만에 5,000명이 접속했습니다. 중국 성명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주변국의 불만이라는 단어 주목하세요. 주변국이 복수형입니다. 대만뿐 아니라 독도 도발까지 엮어서 비판하는 뉘앙스죠. 중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일본을 압박하는 건 분명합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차이나 대재팬 라운드 999. 이제 한중일이 다 엮였네. 코리아 스틸 콰이엇 와이. 한국은 왜 계속 조용하냐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한글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정부 믿고 기다리자.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야. 저는 채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어요. 반 농담이었죠. 옛날에 중국이 한국에 한한령을 내렸던 거 기억하시죠? 한류 금지령이요. 사드 배치 후에 한국 드라마, 영화, 케이팝 다 금지했잖아요. 이번엔 일본을 향한 한일령이 올 수도 있겠네요.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중에 예언처럼 현실이 될 줄은요. 라이브를 끝내고 저는 다시 자료 조사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36시간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인 과다였죠. 저는 거의 완성된 20분짜리 분석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업 제목은 Why is Korea silent on 독도였어요.
초안 내용은 과거 패턴에 기반한 거였죠. 한국 정부의 느린 대응, 외교 역량 부족, 감정적인 여론 관리 실패를 지적하는 구조였습니다. 과거 독도 도발 사례들을 정리했어요. 매번 한국이 늦게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역사를 나열했죠. 편집도 다 끝났습니다. 썸네일도 만들었어요.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 사이에 물음표를 넣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커서가 업로드 버튼 위에서 깜빡였죠. 근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클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업로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갔어요. 1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구글 알럿이 보낸 새 기사였죠. 한국 국방부 공개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내부 공지가 외신에 살짝 언급된 겁니다. 작은 일본 방위 전문 매체 기사였어요.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한국과 유럽, 미국 민간 위성 기업의 타임스탬프 동기화 협의 기사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위성 회사가 한국 정부와 데이터 동기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짧은 보도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다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저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마크를 깨웠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깨를 흔들었죠. 마크 이것 봐. 일어나.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 마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봤어요. 그러고는 하품을 하며 말했죠. 그래서 뭐. 그게 확실한 거야. 추측일 수도 있잖아. 지금 올리면 우리 조회수는 먹잖아. 나중에 틀렸으면 업데이트 영상 하나 더 올리면 되지. 사람들은 속도가 더 중요해. 정확성보다 타이밍이야. 하지만 저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2015년이었죠. 제가 아직 로이터 기자였을 때 잘못된 정보로 중동의 어느 나라 시위를 자극한 적이 있었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소스를 믿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가 SNS에서 퍼졌어요.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게 제 트라우마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3번 확인하는 게 제 원칙이었죠.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리즘의 압박 때문에요. 조회수와 수익의 유혹 때문이었죠.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이 영상 지금 올리면 우리 조회수는 먹겠지. 한국 정부 비판하면 클릭도 잘 나와. 근데 나중에 틀린 분석으로 남을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마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채널이니까 내 맘대로 해. 그러고는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저는 업로드 버튼 대신 커뮤니티 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죠. 이번 독도 이슈에 대한 제 메인 분석 영상은 48시간을 채운 뒤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화를 냅니다. 누군가는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글을 올렸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비난이었어요. 겁쟁이냐, 이슈 놓친다. 다른 채널 보러 간다. 구독 취소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응원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 채널 본다. 기다리겠다. 정확한 분석 부탁한다. 이런 채널이 필요하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선택이 맞기를 바랐어요. 틀리면 제 채널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48시간이 가까워질 즈음이었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저녁 6시쯤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상태였죠. 서울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알림음이 울렸어요. 한국 국방부 국제 언론 대상 특별 브리핑. 주제는 로그 공개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거였구나. 제가 기다린 게 이거였어. 저는 급히 라이브 스트림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제목을 코리아 is about to speak live라고 달았습니다. 한국이 막 말하려 합니다. 실시간이라는 뜻이었죠.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명, 500명, 1000명. 1분 만에 5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0명, 20,000명.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한국어 채팅과 영어 채팅이 뒤섞였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드디어 나온다. 기다렸다. 정부 믿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도 접속했습니다. 채팅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국방부 로고가 보였습니다.
브리핑룸이 나왔죠. 각국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첫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타임싱크 프로토콜이었어요. 원자식의 기반 시각 동기화라는 제목이 보였죠. 서울과 워싱턴 시각 동기화가 설명됐습니다. 나노초 단위까지 맞춰진 시간이었어요. 제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간 맞추기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 증거의 기반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 개의 위성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 유럽, 미국 민간 위성의 독도 인근 영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를 찍은 거였죠. 세 개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픽셀 단위로 겹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말했어요. 세 개의 독립적인 위성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해류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한국 기상청, 일본 연구소,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의 데이터였죠. 그래프가 겹쳐졌어요. 거의 일치했습니다. 오차범위 2% 이내였어요. 선박 자동식별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 위치가 시간대별로 표시됐어요. 움직임이 추적됐죠. 일본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인공지능 수중 음향 분석 그래프가 나왔어요. 함정 엔진 소리, 스크류 회전 소리까지 분석한 거였죠. 저는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20년 동안 본 어떤 정부 브리핑과도 다릅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증명이에요. 과학이에요.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태극기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외국 시청자들은 충격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This is insane. I can't believe it. 브리핑의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국제 검증 요청 시 제공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말합니다. 채팅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화면이 멈출 정도였습니다. 라이브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다리길 잘했다. 만약 36시간에 그 영상을 올렸다면 저는 완전히 틀린 분석을 한 거였어요. 제 경력이 끝날 뻔했죠. 저는 이 라이브 영상을 저장하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코리아 저스트 체인지드 더 룰스 오브 디플로머시. 한국이 방금 외교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분 만에 10만 뷰를 넘었어요. 브리핑 이후 52시간 동안 세상이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CNN이 특파원을 서울로 보냈어요. BBC가 1시간짜리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로이터가 데이터 검증팀을 꾸렸죠. 각종 싱크탱크가 긴급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랜드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가 모두 움직였습니다. 민간 위성 기업들이 자체 검증에 나섰어요. 하나씩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성 타임스탬프 일치 확인. 유럽 우주국이 발표했어요. 독립 검증 결과 한국 데이터와 일치한다고 했죠. 해류 데이터 노아와 98% 일치. 미국 해양대기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오차는 측정 장비 차이로 설명 가능하다고 했어요. 선박 자동식별 신호 분석 독립 검증 가능. 국제해사기구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가 국제표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죠. 저는 매일 새벽까지 후속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3개씩 올렸어요. 각 검증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제 라이브 영상과 분석 영상 시리즈는 서구권 시청자들이 한국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통로가 됐어요. 복잡한 과학 데이터를 쉽게 설명했거든요. 다른 유튜버들이 제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인용했죠. 조 로건이 자기 쇼에서 제 영상을 틀었어요. 심지어 TV 패널들도 제 그래프와 지도,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폭스뉴스에서도 CNN에서도 제 자료가 나갔어요. 제 채널이 주류 언론의 참고 자료가 된 겁니다. 한편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공식 성명만 냈죠. 한국의 투명한 대응을 환영한다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2, 3일 지나니까 변화가 보였어요. 중국 내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정부 발표는 없었지만 여행사들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단체 관광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급감했죠. 일본 콘텐츠 상영이 연기됐습니다. 중국 극장에서 일본 영화가 개봉 직전에 취소됐어요. 설명은 기술적 문제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았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통관 검사가 까다로워진 겁니다. 방사능 검사를 10배로 늘렸어요. 비공식 경제문화 보복이었습니다. 딱히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일명 한일령이 가동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한 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중국의 한한령 때와 똑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내렸던 한한령을 기억하시죠? 사드 배치 후 중국이 한류를 사실상 금지했던 그 조치요. 지금 중국은 거의 동일한 패턴을 이번에는 일본을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일령입니다. 제가 40시간 전에 농담처럼 한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댓글창에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당신이 예언한 거 아니냐고요. 타임머신 타고 왔냐고요.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만드는 건 단순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프레임이다. 제 영상 한 편이 수백만 명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벼운 자극적 썸네일 대신 지도, 데이터, 타임라인 중심의 디지털 다큐 형식으로 전환하기로요. 조회수보다 정확성이었습니다. 마크는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요. 72시간 즈음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며 확인했어요. 발신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워싱턴 소재 국방 외교 싱크탱크였어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회의 명의도 있었죠. 백악관 관련 기관이었어요.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독도 사태와 한국의 데이터 공개에 대해 디지털 여론 및 국제인식 형성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거였어요. 워싱턴으로 와달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죠. 저는 마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크도 놀랐어요. 진짜냐고 물었죠.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다고요. 사흘 뒤 저는 워싱턴 DC의 한 빌딩에 있었어요. K 스트리트였습니다. 싱크탱크들이 모여있는 거리죠.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평소엔 안 입는 옷이었어요. 유튜버는 보통 티셔츠만 입거든요. 빌딩 로비에서 신분증을 확인받았습니다. 방문자 배지를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각 부처에서 온 실무자들이었습니다. 연구원들도 있었고 보좌관들도 있었죠.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 인사가 저를 보며 인사했어요. 스펜서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습니다. 준비해온 슬라이드였죠. 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펜서 씨, 미국 대중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시끄럽던 일본, 조용하지만 준비된 한국, 그리고 뒤늦게 따라가는 미국. 한국은 지금 신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에서 3일이나 뒤처졌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제 채널 조회수 그래프였어요. 한국 관련 영상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의 10배였죠. 댓글 분석도 보여줬어요. 감정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신뢰도가 40% 상승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보좌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영상 백악관에서도 돌려보더군요.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영향력은 큽니다. 계속 좋은 분석 부탁드립니다. 빌딩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겨울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죠. 펜으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단지 한국이 보여준 데이터를 설명했을 뿐인데 세상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초기엔 알고리즘을 믿을까 데이터감을 믿을까 싶었던 제가 이제는 정부와 학계까지 참고하는 분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96시간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난 거죠. 국제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대응을 가리켜 조용한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증거 기반 외교의 표준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어요. 뉴욕타임스가 일면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의 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데이터 외교의 시대라는 분석이었죠. 이코노미스트도 커버 스토리로 다뤘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대표 영상이 될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편집했습니다. 잠을 거의 안 잤어요. 마크가 샌드위치를 갖다 줬지만 먹지도 않았죠. 제목을 정했습니다. 96 Hours That Changed East Asia, Korea's Quiet Data Revolution. 96시간 동안 동아시아를 바꾼 한국의 조용한 데이터 혁명이었습니다. 영상 길이는 30분이었어요. 제 채널 역사상 가장 긴 영상이었죠. 보통은 10분 내외로 만들거든요. 마지막 3분을 남겨뒀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조명을 조절했습니다. 각도도 다시 맞췄죠.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손을 털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96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나하나 강조하며 이야기했죠. 첫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계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48시간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준비였죠. 세상은 빠른 반응을 요구하지만 때로는 기다림이 더 강합니다. 둘째, 데이터는 감정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검증 가능한 증거 앞에서는 모두 조용해집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고 증명했어요. 셋째, 투명성은 새로운 힘입니다. 군사 기밀에 가까운 수중 음향까지 공개하며 검증을 환영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누가 쉽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이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넷째, 절제는 품격이고 품격은 곧 가장 강한 억지력입니다. 한국은 이길 수 있었을 때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춤을 추지 않았어요. 그게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동아시아의 기준입니다. 앞으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는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당신은 한국처럼 증명할 수 있는가? 한국이 만든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가? 저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에 한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만세라고요. 여러분의 세 글자가 이 채널이 계속 진짜 이야기를 발굴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 96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조회수보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걸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편집을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장면을 넣었습니다. 독도와 동해의 바다를 담은 위성사진이었어요. 실제 한국이 공개한 위성사진을 사용했죠. 그 위로 잔잔한 파도가 번지는 그래픽을 입혔습니다. 음악도 넣었어요. 조용하지만 웅장한 곡이었죠.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파도는 소리치지 않아도 결국 해안을 바꿉니다. 한국의 96시간이 그걸 증명했죠.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워싱턴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20년 기자 생활과 5년 유튜버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한글 댓글들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화면을 가득 채운 세 글자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회수는 10분 만에 10만을 넘었어요. 1시간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댓글들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죠. 세상이 조금 바뀌고 있었습니다.